내년에 주택 매매 가격은 2%에서 3%, 전세 가격은 4%가량 오르는 등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 과잉 공급 탓에 가격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이어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번거롭고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더 쉽고 간편해집니다. 인터넷에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GS건설이 이번 달 광명 역세권 아파트인 파크자이 2차 분양에 나섭니다. 광명 파크자이 2차도 광명 역세권 불패 법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2%에서 3%, 전세 가격은 4%가량 오르며 올해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내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2%, 수도권이 3%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에서 9월의 집값이 전국과 수도권 모두 각각 3.4%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부담으로 가격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며 4월 총선이 있어 상반기는 집값이 오르고 하반기는 주춤한 상고하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전셋값도 올해보다 낮은 4%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주택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32% 이상 감소하고 건설 수주 물량도 10.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이어진 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빚이 역대 금리 인하 시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4차례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2.5%에서 1.5%로 1%포인트 떨어진 10개월간 증가한 민간 신용 증가폭은 201조 원입니다. 이는 2008년에서 2009년 금리 인하 시기에 80조 3천억 원을 기록한 최대 민간 신용 증가폭의 2.5배 수준입니다.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행 직후 4개월 만에 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것보다도 최근 10개월간 1%포인트 내린 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빚 증가에 있어서 더 컸던 셈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맞물린 영향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더 쉽고 간편하게 도와주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 서비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인터넷 서비스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완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선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용을 활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 영수증과 신용,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간소화 자료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와 각종 증빙 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 연말정산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매년 10월부터 인터넷에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종이로 자료를 뽑아서 낼 필요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새 연말정산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서류를 다 낸 뒤인 1월 15일이 돼서야 얼마를 돌려받을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연말정산 석 달 전인 매년 10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그때까지 쓴 신용카드 등을 적어 넣으면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내일부터 확인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을 더 붓거나 혹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등을 쓰는 방법으로 절세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절세 방법도 제시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네,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족한 공제 항목을 찾아서 얼마를 세금 절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홈페이지에서 화면 순서에 따라서 올해 총 급여액과 각종 공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을 하면 각종 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와 절세 방법, 연말정산 때 실수하기 쉬운 사항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환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이익인지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네,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으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으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네,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층 더 간결해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홈택스에서 공제 신고서와 부속 면세서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건데요. 연금이나 저축, 의료비나 기부금 등으로 항목별 공제액 등을 따로 적어 넣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됩니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 등을 자동으로 작성을 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 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 청구서도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새로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예전에 작성했던 지급 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출 방식도 바뀌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료를 일일이 출력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이제는 출력 없이 회사가 온라인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또 중소기업 등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미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 증권 시장에서 종가 기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9개 종목은 평균 18.8% 내렸습니다. 이 기간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평균 마이너스 20%의 수익률을 기록해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올 들어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장지수 펀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래에셋 ETF가 올해 펀드 수익률 1위에서 3위를 독식하며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펀드 평가사인 FN가이드가 10월 28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펀드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 타이거 헬스케어와 생활필수품, 화학증권 ETF가 수익률 상위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미래에셋 타이거 헬스케어는 80.47%, 생활필수품은 44.12%, 화학증권은 42.24%를 나타냈습니다. 높은 수익률 보였던 소비자 관련된 섹터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인구 고령화에 맞춰서 그래도 수혜를 받을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이나 관련된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은 시황 변동에 따라서 향후에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를 이어 동부바이오 헬스케어의 원클래스 S, A, C-E, C 등 4개 상품이 40% 초반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해외 펀드 중에서는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 포커스 UHCW가 연초 대비 26.64%의 수익률로 가장 선전했습니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라자드 코리아가 평균 수익률 29.84%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 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 맥쿼리 투신 순이었습니다. 펀드 유형별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액티브 주식펀드가 13.33%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배당주 액티브 주식펀드는 9.9%, 섹터별 인덱스 주식펀드는 7.39%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서는 유럽에 투자한 펀드가 11.36%의 수익률을 보이며 선전한 반면 중남미의 경우 마이너스 28.62%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설정액을 기준으로 보면 메리츠 자산운용의 주식형 펀드인 메리츠 코리아 1호가 연초 이후 무려 1조 3,436억 원이 늘며 가장 눈에 띄는 판매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2위인 이스트 스프링 코리아 리더스의 4배가 넘는 증가액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은 전체 펀드 설정액도 1조 4,121억 원이 늘어 운용사별 설정액 증가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4조 8,112억 원이 줄어들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3조 7,319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ETF는 특정 섹터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만큼 시황 변동에 따라 가격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가운데 41.1%가 RV 차량이었습니다. RV 차량의 판매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사이 세단은 판매량이 급감해 왔는데요. 현대차 아반떼와 한국 GM의 임팔라 등 최근 출시된 신차들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세단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RV 열풍에 밀려 침체됐던 국내 세단 시장이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잇따라 출시된 신형 세단들이 RV에 쏠려있던 소비자들의 눈길을 다시 되찾아온 덕입니다. 지난 9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신형 아반떼는 10월 한 달간 12,000여 대가 팔렸습니다. 구형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아반떼 판매량은 13,000대에 육박합니다. 신형 모델이 출시되기 전인 8월에는 8,806대의 아반떼가 팔렸는데 신차가 나온 후 판매량이 4,000대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10월 아반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5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말 판매에 돌입한 중대형 세단 임팔라는 한국 GM의 포트폴리오에 대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GM의 중대형 세단 판매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했는데 임팔라가 투입된 후 1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 1,600대 이상 팔리며 한국 GM 최초로 중대형 차급 판매 2위에 올랐고 지난달에도 1,500대가량 판매됐습니다. 한 달 새 판매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탓입니다. 한국 GM은 GM 본사 측에 임팔라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물량만 풀리면 월 2,000대 이상 판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아차의 경우 3,000대 수준으로 떨어졌던 K5 판매량이 신형 출시 후 지난달 6,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차 효과에 힘입은 세단 판매 증가는 기존 차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나타는 지난달 1,487대가 팔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 판매 10,000대를 넘어섰고 기아차 K7도 한 해 전보다 49% 더 팔렸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GM이 신형 말리부를 내놓고 르노 삼성이 상반기 중 탈리스만을 국내에 출시해 오랜만에 찾아온 세단 시장의 활기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GS건설이 이번 달 광명 역세권 파크자이 2차 분양에 나섭니다. 광명 역세권 지구는 작년부터 푸르지오, 파크자이, 호반 베르디움이 잇따라 성공리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파크자이 2차도 광명 역세권 불패 법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명역 파크자이는 길 하나만 건너면 KTX 광명역과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광명 역세권 지구에서도 최고의 입지입니다. KTX를 이용하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 광명역 IC가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 자동차 이동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이용은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광명역에는 광명역에서 영등포역까지 1호선 라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1호선은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그나마도 1시간에 한두 대꼴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뚫리게 되면 지하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전까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역세권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자리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형 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부정적 요소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6천 가구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광명역 역세권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학교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꼭 체크해야 할 교육 환경입니다. 초등학교가 대우 프로지오 옆에 신설될 예정이지만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고 6차선, 8차선 도로를 2개나 건너야 합니다. GS2에서 걸어가면 애들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멀죠. 그 아파트 부근에는 학교가 없어요. 중학교는 부지 결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선상에 있는 부지는 1-2 용지와 박달 하수 처리장 부근, 그리고 제3의 부지입니다. 중학교 설립은 계속 지연되면서 입주 때까지 완공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중학교 설립 전까지는 현재 있는 충현중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현중학교는 도보 이동은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달 분양 예정인 GS건설의 광명역세권 파크자이 2차는 전용면적 59에서 115제곱미터 아파트 1,005가구, 전용면적 21에서 37제곱미터 오피스텔 432실 등 총 1,437가구 규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내 근린상가 입찰 경쟁률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응찰자 수도 늘었습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 소재 근린상가에 대한 법원 경매 입찰 경쟁률은 3.49대 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낙찰된 근린상가 한 개당 평균 3.49명이 입찰했다는 의미로 이 수치가 3.4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응찰자 수도 지난 7월 69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0월 869명으로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근린상가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권을 떠난 자금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1년간 근린상가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만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를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유동인구량이 풍부하고 차량과 도보 접근이 모두 용이한 상가를 고르는 것이 유령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를 경품으로 준다면 청약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고가의 청약 경품은 모두 분양가에 반영돼 있어 고분양가의 한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곳에선 2,300만 원가량의 푸조 208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이곳은 1,000만 원대 K3 승용차가 경품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분양하는 이곳도 270만 원이 넘는 프라다 가방과 샤넬 가방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100만 원대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로봇 청소기 등이 경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가의 경품들이 고스란히 분양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분양률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고분양가, 입지 여건이 열위에 있거나 분양시장에 바람몰이를 해야 되는 사업장일수록 경품의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가 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품을 주는 것이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모델하우스의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는 휴지와 세제, 쌀 등은 당첨자에게도 주지만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경품들은 계약자 위주로 선별해서 주거나 계약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들, 즉 모객을 한 사람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양시장에서 고가의 경품이 가능한 이유는 선분양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시행마진과 분양수수료, 시공비, 마케팅비 등이 포함된다며 아파트 공급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고가의 경품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이런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분양가에 전가되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로켓 배송으로 전자상거래와 물류 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물류 시스템을 한층 탄탄하게 구축하고 더불어 4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지난해 3월 배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보인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 모바일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빠르면 3시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은 쿠팡맨으로 불리는 본사 직원이 직접 가져다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쿠팡맨과 로켓 배송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쿠팡만의 독창적인 배송 시스템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는 쿠팡맨은 총 3,500여 명. 쿠팡은 배송 인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에는 15,000명까지 인력을 늘리고 물류센터 등 내부 인력 직원도 24,000명까지 확대하는 등 총 4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큰 투자가 고객 경험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객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물류 시스템 구축에 쏟아붓습니다. 쿠팡은 현재 전국 각지 당일 배송을 목표로 초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 물류센터 등 2곳의 물류센터가 신축 중인데 2곳의 물류센터 크기는 무려 축구장 30배 면적에 달합니다. 쿠팡은 오는 2016년에는 18개, 2017년에는 21개까지 물류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전국 핵심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당일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서비스하는 다이렉트 커머스 모델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주무부처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견기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이 보다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중기청이 아닌 산자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은 중기청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이기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찬밥을 얻어먹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중견기업을 서자에 비유하며 주무부처를 옮기는 것이 그런 생각을 안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견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점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지 않으면 기업의 숨이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올라 11개월째 0%대를 기록한 가운데 양파값이 91% 폭등하고 쇠고기 가격이 12% 뛰는 등 농축수산물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 박삼구, 찬구 형제의 회사들이 각각 박삼구 회장의 금호 아시아나 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 석유화학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보험업계가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SK플래닛과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가 티맵의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두고 소송과 공정위 고발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비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가 늘면서 가계비제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